여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에서 15년간 일해온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어떤 수치를 보고는 그만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노무라 증권 임원들조차 이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만의 TSMC마저도 이제는 한국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보여준 그 압도적인 수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제피르 탈로리안이에요. 지난 15년 동안 도쿄만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답니다. 반도체라는 게 뭐냐고요? 아주 작은 전자부품인데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자동차까지 모든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간단히 말하면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는 거죠. 지난주에 노무라 증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노무라 증권은 옛날에 골드만삭스라는 유명한 미국 투자 회사보다도 더 대단했던 일본의 전설적인 금융회사예요. 그런 곳에서 긴급 자문을 요청했다는 건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들이 말했어요. 모든 게 바뀝니다. 저는 반도체 세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그날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를 보고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했죠.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단순히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먹어치우다라는 말이 딱 어울렸어요. 제 분석 자료 곳곳에 같은 문구가 반복됐죠. 압도적 1위. 마치 주문처럼 모든 예측 모델에서 그 말이 나타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쿄 금융가를 걸어 나오는데 주변에 불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일본은 한때 전자제품과 반도체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1위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앞질러 가는 걸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2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대만의 TSMC조차 위기를 맞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에요. 그런 회사도 이제는 실존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였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지난 몇 달간 모아둔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HBM이라는 특수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HBM은 하이 밴드위트 메모리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별한 메모리예요. 요즘 화제인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부품이죠. 창밖을 보니 독화만의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 책상 위에는 SK 하이닉스의 최신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답니다. 숫자들이 놀라웠어요. 그들의 HBM 생산량은 매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주문은 이미 내년 전체 물량을 넘어섰다고 했죠.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제 동료인 히로시가 커피를 들고 제 자리로 왔습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을 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였죠. 탈로리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미 올라온 게 아니라 정상을 점령하고 있는 중이에요. 히로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그가 분석하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하나둘씩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도시바, ACE, 히타치 같은 이름들이 세계를 지배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영광이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나서는데 스마트폰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공장에 수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죠. 수조 원이요. 그 돈이면 작은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이런 과감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15년 전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선진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추격자였어요.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고 조금씩 개선하는 단계였죠. 그런데 어느새 그들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 있었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개척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했거든요.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반도체 회사의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그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격차가 너무 빨리 벌어지고 있다. 한 임원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건지 알아내야 했죠. 노무라 증권의 그 긴급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게 바뀝니다. 창밖을 보니 도쿄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더욱 강해질 거예요. 제가 본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산업 지형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내일부터 진짜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폭풍 전의 떨림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 곧 폭풍 그 자체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연구하던 몇 년 동안 전 그들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계속 지켜봤어요. 거의 종교적이라고 할 만큼 깊은 존경심이었죠. 이런 문화적 친밀감은 전략적 동맹으로 이어졌고,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일본 땅에 TSMC 공장을 세우도록 했답니다. 배터리 시장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와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일본과 대만은 내세울 브랜드 하나 없었죠.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호텔방에서 전 휴머노이드 로봇과 배터리 요구사항에 관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고 각 창마다 다른 회사의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곧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될 변화였죠. 전통적인 장점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그런 변화 말이에요. 가격이 아니라 성능이 승자를 결정하게 될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완벽한 위치를 선점했더군요. NCM 3원계 배터리를 가지고 말이에요. 더 가볍고 더 강력하고 피거 01이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좁은 공간과 높은 성능 요구의 필수적인 배터리였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거야. 전 혼잣말을 하며 노무라의 전망 보고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 문구를 바라봤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단순히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예측보다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었죠. SK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기술 이야기를 봤을 때 전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적인 이 기술이 압도적 1위를 넘어선 뭔가를 달성했더군요. 실질적인 독점이었습니다. 전 자료를 넘기면서 각 회사의 생산 능력 그래프를 봤어요. 한국 기업들의 막대 그래프는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죠. 특히 HBM3과 HBM32 같은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는 경쟁 상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대만과 일본의 움직임이었죠. 대만은 반도체 파운드리에서는 세계 최강이었지만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일본은 한때 메모리 시장을 지배했었지만 이제는 그저 역사책에나 나오는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건 두 나라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TSMC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도록 했죠.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거의 간절한 매달림 같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전 노트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답은 곧 나왔어요. 불안이었죠. 일본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는 걸 지켜봤고, 이제 대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 관계 때문에 항상 위험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뭔가 일어난다면 일본의 전자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일본은 대만을 자국 땅으로 끌어들이려 했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요.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필요했죠. 게다가 일본의 소재와 장비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에는 삼성과 SK가 있었어요. 메모리에서는 세계 1위, HBM에서는 거의 독점, 배터리에서는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한국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적어도 그 분야들에서는 말이죠. 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더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망이었어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예측이었죠. 피겨 시로1은 이미 BMW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곧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로봇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첫째, 뇌 역할을 할 고성능 AI 칩이었어요. 이를 위해선 HBM 메모리가 필수였죠.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바로 그 제품이었습니다. 둘째,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배터리였어요. 무겁거나 약한 배터리는 소용없었죠. 가볍고 강력한 NCM 배터리가 필요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최고였어요. 셋째, 정밀한 센서와 제어 시스템이었죠. 이것도 한국 기업들이 강한 분야였습니다. 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만약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대중화된다면 매년 수백만 대, 아니 수천만 대가 생산될 수도 있었죠. 각 로봇마다 다 한국산 메모리와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마지막 보고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나온 거였죠. 제목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독점 우려. 전 피식 웃었어요. 우려라니요.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이 배터리 시장을 지배했었는데 말이에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한때는 이들이 최강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했고, 더 좋은 기술을 개발했고, 더 빨리 움직였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시장 지배력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분석했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기술 격차가 너무 컸어요. 투자 규모도 비교가 안 됐고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장기 계약을 맺어놓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전 보고서를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과 대만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일본의 소재 기술과 대만의 제조 능력을 합치면 한국에 대응할 수 있다고요. 불안한 자들의 동맹이었죠. 전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미래를 바꿀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한국의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거기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였죠. NCM 배터리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렇게 뛰어난지 말이에요. 전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떠올랐죠. 내년부터 시작될 변화들,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국의 기술 독점,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불안한 동맹. 이 모든 게 어떻게 전개될지 전 정말 궁금했습니다. 노무라 증권 본사 회의실은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졌죠. 하지만 제 시선은 온통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석 애널리스트가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6년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그 99조 원.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답니다.
이건 매출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영업이익이었죠. 한 회사가 1년에 버는 순수한 이익이 99조 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2027년 전망은 여기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128조 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TSMC의 전성기 영업이익이 대략 30조 원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 숫자들은 상상을 초월했죠. SK 하이닉스 하나가 TSMC의 이익을 4배 이상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죠.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료 연구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두 반도체 회사가 합쳐지면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뜻이었죠. 애널리스트가 다음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SK 하이닉스가 60%, 삼성전자가 30%, 그리고 나머지 전부를 합쳐도 10%밖에 안 됐죠. 이건 단순한 시장 지배가 아닙니다. 애널리스트가 설명했어요.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서 다른 회사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HBM은 그냥 메모리 칩이 아니었죠.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도, 구글의 TPU도 모두 한국산 HBM 없이는 작동할 수 없었어요. 배터리 섹터 분석도 준비했습니다. 다른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꺼냈죠.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잘하고 있었어요. CATL 같은 회사들이 LFP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했죠. 저렴하고 안전한 배터리였습니다. 전기차에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여기를 보십시오. 애널리스트가 새 차트를 펼쳤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망이었어요. 2025년부터 본격화되어 2030년이면 시장 규모가 300조 원을 넘을 거라는 예측이었죠. 로봇은 자동차와 완전히 다릅니다. 애널리스트가 설명했어요. 무게가 중요하죠. 에너지 밀도가 생명입니다. 빠른 충전도 필수고요. 중국의 LFP 배터리는 무거웠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았죠. 로봇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회사들이 만드는 3원계 배터리는 달랐습니다. 가볍고 용량이 컸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 세 회사가 로봇 배터리 시장의 90%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었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도? 제가 물었습니다. 예, 테슬라도 한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료를 계속 넘겼어요. 페이지마다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죠.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 1위, 조선업에서 한국 3사 합쳐서 세계 주문량의 70%, K-팝 음원 시장에서 한국 기획사들의 글로벌 점유율 급상승. 이상했어요. 한두 개 분야에서 잘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동시에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제조업의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정밀 공작기계 쪽을 보시면 애널리스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죠. 두산 공작기계가 오축 가공기 시장에서 독일 DMG 모리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어요. 현대 위아도 CNC 선반 분야에서 일본 업체들을 앞질렀답니다. 저는 말을 잠시 멈췄어요. 전략적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제 말에 귀 기울였죠. 반도체를 만들려면 정밀 장비가 필요합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부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부품을 만드는 장비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죠. 가치사슬 전체를 통제하려는 겁니까? 젊은 애널리스트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리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빌딩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죠. 일본도 한때 이런 지배력을 가졌었습니다. 1980년대 말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압도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더 빠르게,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화산업 수치도 보시겠습니까? 수석 애널리스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차트가 펼쳐졌죠.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순위에서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 스포티파이에서 케팝이 차지하는 스트리밍 비율, 유튜브 음악 차트에서 한국 아티스트들의 점유율,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2023년보다 2024년이 높았고 2025년 전망은 더 높았죠.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하드웨어만 장악하는 게 아니었어요. 소프트 파워도 함께 키우고 있었죠. 기술로 세계를 장악하고 문화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부터 계획된 겁니까? 애널리스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1997년이라고 봅니다. 외환위기 이후죠. 그때였구나. 한국이 무너졌던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됐던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였죠. 30년 가까운 준비 끝에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보고서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벌써 눈에 보였습니다. 논란, 의심, 그리고 결국 인정. 한국은 더 이상 지원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이 되고 있었죠. 그것도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축을 동시에 장악하면서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가방 속 보고서를 꼭 쥐었어요. 이 숫자들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 아직 다들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2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후지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정상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죠. 오늘 만날 사람은 10년 전 도쿄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 앞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창밖으로 후지산이 보였죠. 일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신성하게 여긴 산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 부처에서 지난달 보고서를 받았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이었지.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결론이 뭐였는데? 우리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래. 한국을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어요. 경쟁에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같은 부대에 서 있지 않다는 뜻이었죠. 반도체만이 아니야. 배터리, 전기차, 디스플레이. 우리가 한때 세계 최고였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어.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래프가 가득한 종이였어요. 빨간 선은 한국을, 파란 선은 일본을 나타냈죠. 2010년을 지나면서 빨간 선이 급격히 올라갔고 파란 선은 거의 평평하게 유지되다가 최근 들어 살짝 내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우리가 가르쳤잖아.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공장에 와서 배웠어.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줬고 투자도 해줬지. 삼성, LG, 현대. 그런데 이제 그가 말을 멈췄어요.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스승을 넘어섰다는 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죠. 내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새 공장을 가동하면 알아. TSMC도 마찬가지야. 대만의 자랑이던 그 회사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을 거라고 분석이 나왔어. 저는 최근 뉴스를 떠올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머스크가 멍청해서 삼성을 선택한 게 아니야. 미래를 보고 결정한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삼성은 최근 몇 년간 HBM 개발에서 SK 하이닉스에게 뒤처졌지만 결국 따라잡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투자했고 더 좋은 인재를 모았죠.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한국 전체로 보면 반도체 강국을 넘어서 반도체 제국이 되는 거지.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오는 거야. 커피가 식었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후지산이 여전히 창밖에 서 있었죠. 픽션 같지 않아? 학생이 선생을 넘어서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고. 영화 같은 스토리야.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젊은 직원들은 이미 알아. 한국 제품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일본 제품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더라고. 그 말이 뭔가 슬펐어요. 시대가 바뀌는 걸 목격하는 사람의 슬픔 같은 거였죠.
그래도 일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 다른 분야가 있을 거야. 물론이지.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는 아직 우리가 더 잘 만들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일이었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역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악수만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죠.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돌아가면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이 곧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될 거라고 썼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낸 미래를 상상했죠.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기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마치 후지산이 언젠가 다시 폭발할 운명처럼 한국의 부상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법칙 같은 거였습니다. 서울 근교 SK 이노베이션 연구소 복도를 걸으며 저는 노트북 속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망, 2025년부터 시작되는 성장 곡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배터리 기술.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죠. 박 박사님, 이쪽입니다. 하얀 실험실에서 기술자들이 손바닥만한 배터리 셀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3개월 전부터 추적해온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페라리가 한국 배터리를 선택했을까? 람보르기니는, 포르쉐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성능이었죠. 여기 보세요. 연구원이 투명한 케이스 속 배터리를 가리켰어요. 우리 4세대 고출력 배터리입니다. 같은 크기에서 30%더 높은 순간 출력을 낼 수 있죠. 전기차는 큰 배터리를 실을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중국 기업들의 수십 종 로봇들, 모두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죠. 무게였습니다. 사람 크기의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큰 배터리는 너무 무거웠어요. 작은 배터리로는 힘을 낼 수 없었고요. 여기서 한국 배터리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SK와 LG, 삼성, SDI는 지난 5년간 한 가지 기술에 집중했답니다. 순간 출력 밀도였어요. 로봇이 뛰어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계단을 오를 때 모든 순간에 폭발적인 출력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다음 날 산업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2040년에는 전기차 시장의 50배 규모라는 전망. 50배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전기차는 한 사람이 한 대를 사죠. 하지만 로봇은 달랐어요. 공장마다 수백 대, 물류 창고에는 수천 대, 병원, 요양원, 학교, 식당, 사람이 일하는 모든 곳에 로봇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로봇에는 배터리가 들어갔죠. 재밌는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도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CATL이라는 거대 기업이 있었죠. 하지만 중국 배터리는 주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했답니다. 로봇 제조사들이 원하는 건 가격이 아니었어요. 신뢰성, 안정성, 그리고 순간 폭발력이었죠. 한국 배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페라리가 한국 배터리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슈퍼카는 로봇과 비슷한 특성을 요구했습니다. 순간 가속, 폭발적 출력, 완벽한 신뢰성. 밤늦게 계산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점유율은 약 30%였어요.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 60에서 70% 점유율을 예상했습니다. 왜일까요? 기술 격차였어요. 다른 나라들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었지만 로봇에 필요한 특수 성능까지 구현하려면 최소 5에서 7년이 더 필요했죠. 책상 위 연구원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양산이라는 메모. 2025년, 바로 내년이었어요. 창밖 서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빌딩의 불빛. 이 세 회사가 곧 세계 로봇 산업의 심장이 될 터였죠.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기술을 일본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했죠. 일본이 만들지 못하는 배터리를 만들고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어요. 2025년부터 시작될 휴머노이드 로봇 혁명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 전 세계가 곧 한국 배터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렸어요. 30년 후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거리마다 걸어다니는 로봇들, 그리고 그 모든 로봇의 가슴 속에서 뛰는 한국산 배터리.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했죠. 로무라를 위한 마지막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별 회사나 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년부터 한국은 동시에 반도체를 장악하고 프리미엄 배터리를 독점하며 전기차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할 거였습니다. 제 분석 전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압도적 1위라는 표현은 우연이 아니었죠. 글로벌 산업 권력의 근본적인 이동을 보여주는 지표였답니다.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이 없었습니다. 2025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치면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1.9%를 차지했죠. 배터리는 더 극적이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을 합치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1.4%였습니다. 프리미엄 시장만 따지면 78%를 넘었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였죠. 현대차와 기아의 2025년 판매는 22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모두가 자체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창밖 도쿄 마루노우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보고서의 핵심은 하나의 단어로 요약됐습니다. 수렴. 한국은 여러 첨단 기술 영역에서 동시에 세계 정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었답니다. 반도체가 AI를 가능하게 하고 AI가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들고 배터리가 전기차를 움직이고 전기차가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했죠. 이 모든 걸 한국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중 하나나 둘에서 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최상위권이었죠. 완전한 기술 생태계를 가진 유일한 국가였답니다. 노무라 이사회와의 마지막 회의는 조용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이사가 물었죠. 현실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시장 기회를 완전히 장악할 거예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적응하셔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협력할 방법을 찾으세요.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때 세계를 이끌었던 일본 기업들에게요.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제가 기록한 변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30년 전 한국은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였죠. 20년 전에는 빠르게 따라잡는 나라였고 10년 전에는 동등한 경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선두주자가 됐어요. 이걸 한국어로 청출어람이라고 한다더군요. 제자가 스승을 넘어선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도쿄의 불빛들이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중심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로요. 내년부터 압도적 1위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게 될 거였습니다. 단순한 현실의 묘사가 될 거예요. 한국은 현대 기술 시대에서 리더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했답니다. 비행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거였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를 바꾸고 있는 나라의 이야기를요.